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병관 관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2차 기본 이론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다 이제 개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저 상황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경험이 있으신데, 예,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2차를 처음 들으시는 분. 그러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처음이신가요? 관세사. 아니면 1차는 합격을 하시고 처음이신가요? 그럼, 전부 완전 처음이시네요? 2차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예. 지금 1차를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1차를 하시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시기라서 2차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맞고, 1차가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제 관세사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지금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어요. 너무 급격하게 치열해져가지고 올해 1차가 1000명이 붙었죠. 1000명이 합격할 정도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명, 300명 수준이었거든요. 1차 합격자가. 예. 근데 제가 합격했던 때부터 약간씩 늘어나기 좀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올해 막 1000명이 넘어가니까 너무 이제 치열해져서 아마 계속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차를 하기에는 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2차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제 관세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차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차를 좀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4월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예, 여기 이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여기도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네. 예, 저는 박병관 건세사라고 하고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수업 시간 끝나고 급한 질문이 생기거나 하시면 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인데요. 혹시 교재 구입하신 분 계신가요? 교재? 지금, 그러니까 이번 수업 교재는 저희가 다음 주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2차 시험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휴강이 될 거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실 때는 아마 교재를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 계획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2차 과목은 관세율표 및 상품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예상하셨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죠. 전문직 시험은 2차 시험이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 두 달 가지고는 충분하게 학습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상 기본 이론 2달 동안 전체 범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나갈 거고 저희가 원래는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심화 이론을 계속 하다가 올해는 이제 계획이 약간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한꺼번에 그냥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하는 방향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9월달, 10월달에 심화 강의가 개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8월 강의 교재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 위주로. 그래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천천히 알게 되실 텐데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령에 대한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법령만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셔도 다 하시면 합격하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고 어렵고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완벽하게 하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 시험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해설이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이렇게 틈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설서라는 내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해설서까지 포함된 그 기본 법령과 해설이 포함된 그 내용을 2달 동안에 충실히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7, 8월에는 법령을 위주로 한 기본 강의를 그 컨셉으로 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9월달, 10월달에 다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관세협회의 상품학 혹시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혹시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고 오신 분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물들 있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물들. 예, 그 관세사 뭐 하는 직업이죠? 관세사. 수출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수출입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그 물건을 수출입할 때 통관이라는 걸 해야 돼요. 통관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통관을 관세사가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통관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법인에서 이제 의류 브랜드 중에 되게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를 제가 맡아서 통관을 하고 있니까 그 물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물품은 전부 다 제가 통관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화장품 기업도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작은 회사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관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수출입을 하려면. 근데 그거를 관세사가 하는 거예요. 관세사 뭔지는 아시죠?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예. 무역학 전공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무역학 전공 아니신 분? 예, 있으시네요. 나머지는 다 무역 전공이시나요? 예. 무역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회생활을 계속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그 섬유를 무역하는 회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중간에 물론 이제 잠깐 외국도 나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섬유 무역회사를 이제 10년 동안 다니면서 사실 저는 관세사를 대학교 때는 몰랐어요. 대학교 때는 원래 회계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관세사 모르고 이제 살아오다가 무역회사 다니면서 이제 관세사를 접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회사 다닐 때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FTA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관세사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FTA가 되기 전에는 관세사는 거의 통관만 하는 거의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시겠지만 통관을 하는 사람.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FTA가 되면서 이제 그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의 컨설팅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 관세사한테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관세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얘기도 해보고 예, 제가 그때 막 진짜 저는 이제 섬유기업이니까 섬유협회 막 이런 데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FTA 뭐 설명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가서 막 질문하면 메일이 막 와요. 그 협회에 속해 있는 관세사들이. 그 관세사들이 지금 막 강의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막 답변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FTA를 계기로 해서 그 관세사가 좀 그 전문직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무역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가요? 무역학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관세사에 대한 이미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전 무역학과 아니라서 나쁘진 않죠? 나쁘면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단계는 아니지만 관세사 되시고 나면 괜찮습니다. 예, 전문직이기 때문에 되게 전문직스러워요. 실제로 이제 현업에 가시면은 일반 회사원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예, 되게 그 활동도 자유롭고
예, 독립적으로 일을 하죠. 뭐 누가 이렇게 일반 회사처럼 이렇게 직급 체계가 쫙 있는 게, 물론 이제 그 안에 기수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전문가라고 어딜 가나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나가서든 회사 내부에서든 다 존중을 해줍니다. 관세사로서.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그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통칙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통칙. 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이 과목이 상품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품학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잖아요. 예. 과목 제목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인데 상품학이라는 거는 약간 좀 되게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배제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그 상품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특강 형식으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안 합니다. 그게 그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 번씩 나오기도 했었더라고요. 옛날에 예전 시험을 보면. 근데 요즘에는 관세율표에서도 문제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상품학에서 문제를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학 강의는 따로 안 할 거고요. 관세율표만 합니다. 수업 시간에 관세율표만 할 거고, 관세율표면 그 뭘까요? 이 이름에서 유추를 해보면 관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율이면 세율이죠. 세율. 그렇죠? 1차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죠. 그렇죠? 그리고 국세는 헌법에 의해서, 조세에는 조세 법률주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도 관세법에서 그 관세 뭐 과세 표준이라든지 과세 요건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세법에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관세율표, 그래서 어떤 물품의 관세율이 몇 %인가 요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공부할 게 없겠죠. 몇 % 막 그런 것만 있으면. 근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관세율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물품을 다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물품을 다.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을. 예, 지금 관세율표 공부하시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물품 있잖아요. 이거를 다 숫자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제 주변에 뭐 옆에 뭐 드시고 있는 뭐 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책상, 의자, 뭐 휴대폰, 뭐 책이라든지 이런 노트북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을. 예, 무역을 해야 되니까 무역을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요 핸드폰을 파는데 인보이스라는 걸 아시죠? 그죠? 인보이스. 인보이스에 이 핸드폰을 한글로 써서 주면 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한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써서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입할 때도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핸드폰 써서 오면 우리나라는 모르잖아요. 이게 핸드폰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모든 물품을. 모든 물품. 그거를 HS 코드라고 합니다. HS 코드. HS 코드. 예, HS 코드. 그래서 이 관세율표라는 과목은 이 품목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품목. 이름은 그냥 세율이 나와 있는 표인 것 같지만 이 세율이 나와 있는 표를 단순히 세율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 이게 뭐 이 핸드폰이 관세율이 뭐 8%다, 17%다. 그런 거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을 HS 코드 몇 번에 분류할 것인가. 그거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이. 예. 그래서 이 분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은데,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 많이, 관세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이 틀려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가장 전문가가 관세사라고 하지만, 관세사도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하다 보면. 그 정도로 어려운 품목들이,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목 분류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와닿으실 하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 과목 소개. 뭐, HS란, 제가 여기 HS 코드라는 거 썼죠. 그렇죠? HS란,
HS란 세계 관세기구로 변경되기 전에 관세협력이사회 산하 HS위원회에서 채택된 저는 협약입니다. 협약. HS 협약.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1조에 정의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의 약어이다. 예,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가 이제 하모나이즈드 커머너티 데스크립션 앤 코딩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H하고 시스템에 S 따가지고 그냥 HS라고 그냥 약어로 부르는 거예요. 약어로.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외우라는 말씀 전혀 아니고, 예, 이런 내용은. 그래서 HS 협약 1조에 보시면, 예, 통일체계,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라 함은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 번호와 부류 소호의 주와 제가 이렇게 제 강의에 적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도 이 관세표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두 줄짜리 읽으면 이렇게 읽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제가 완전 전체 풀 문장으로 잘 안 읽어요. 저는 막 빨리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적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체계라 함은 호와 소호 및 관련 번호, 보류의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별로 의미한다. 예, 뭐 되게 무슨 말인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예.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2차 공부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2차 공부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관세사 끝까지 하실 거죠.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한 중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많이 포기하세요. 이게 1차 과목은 그런 분이 저는 이제 1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2차를 처음에 2차를 먼저 접하시면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어렵고 되게 막막해요. 예, 다른 전문직 시험 2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들으면 의구심이 엄청나게 일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예, 엄청난 의구심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수업 내내.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세사 2차 중에 이 과목이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나중에 본교재를 보시면은 진짜 저한테 욕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이라고 이렇게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교재 책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정말 전화번호부 같이 생겼어요. 이게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막막해요. 이게. 예. 진짜 전화번호부 외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관세사 2차 과목 중에는 이 과목이 그나마 제일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약간 힘들고 막막하고 요 시기만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처음에 몇 달 그것만 잘 견디시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좀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세율표라는 거. 관세율표가 어디에 있냐면 관세법에 있습니다. 관세법에. 관세법에 별표라는 게 있어요. 별표. 이제 나중에 이제 관세법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교재 책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니까 별표가 뭘까, 뭐 서식이 뭘까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법령을 보면 그 법령의 본 조항에서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나 뭐 특별한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별표로서 따로 규정한 것들 따로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율표도 어디에 있냐? 관세율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관세법에 있어요. 관세법의 별표에 있어요. 관세법의 별표에. 근데 이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따로 빼는 거죠. 그렇죠? 관세법이라는 그 법령 안에 이 내용을 다 넣어놓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관세법에서 따로 빼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라는 게 있고
호의 용어라는 게 있고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율.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통칙 요거를 할 거고요. 오늘 하루에 요거를 다 끝내려고 해요. 제가 최대한. 통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라는 게 있습니다. 주라는 게 있고, 호의 용어라는 게 있고,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세율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물품이 관세율이 뭐 8%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주는 뭐냐면은, 주는 어떤 물품을 품목 분류를 하려면,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설명이 없으면 분류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어요. 어렵거나, 애매하거나, 약간 헷갈릴 수 있거나, 예,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안 설명 같은 거. 보안 설명.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8515가 아니라 85175에 분류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 그런 설명. 또는 핸드폰은 그 85175에는 무선의 전화기만 분류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보안적인 설명이에요. 설명. 주기적. 주 규정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주인데 주 규정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이 호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S 코드 있죠. HS 코드.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85175예요. 8517. 8517 호라고 합니다. 8517. 4단이죠. 4단이. 8517.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 그 일반적인 유선 전화기도 다 포함이 돼요. 여기. 예. 이 HS 코드 중에 4단위를 호라고 합니다. 4단위를. 호. 이제 다시 보실 거예요. 호의 용어. 그러니까 8517호는 유무선의 송수신기다. 하면 이 용어 있죠, 용어. 이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물론 이제 숫자도 포함이 돼 있겠죠. 숫자랑 용어가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8517호가 8517호 수입할 때 관세율이 8%다라고 하면 이 관세율이 8%라는 요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율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요거는 공부 안 합니다.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요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요 세 가지. 2달 동안 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세 가지를. 2달 동안 요 세 가지만. 통칙은 오늘 다 볼 거예요. 통칙은.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찬찬히 보기로 하고요. 통칙이 뭔가라고 봤더니 통칙은 뭐냐면 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뭐냐면 저희는 뭐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관세율표가.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품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통칙.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주규정이라든지 호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되고 관세사 2차 과목 1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다 생소합니다. 그렇죠? 모든 과목이 회계학 처음에 들을 때 1차에 회계학이죠. 회계학. 저도 이제 경영학과나 무역학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학 되게 생소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 근데 듣다 보면 복습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다 보면 다 이해되고 다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도 1차보다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 시간이. 와닿는 시간이. 예. 1차는 정말 열심히 하면 3, 4개월이면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면. 근데 2차는 절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3, 4개월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3, 4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감이 와요. 감이 오고 그때부터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어도 자천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은 넘어가고요. 통칙 이제 관세표현 상품학은
보면 이게 뭐 제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 암기를 잘해야 되고, 이해도 잘해야 되고, 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합승 양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는 진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멘붕에 빠지고 해도 자기 자신을 믿고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2차는. 근데 대부분이 그러질 못해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그거를 끝까지 가지 못해요. 대부분 다 중간에 포기하죠. 그렇죠? 중간에. 근데 끝까지 가시면 돼요. 끝까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시험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정말 마음을 세게 먹으셔야 돼요. 세게 먹고 강하게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차 시험 문제 보신 분도 계시고 2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법에 있는 관세법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세율표. 요거는 관세법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뭘 공부하냐면 HS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설서. HS 해설서. 예. 요거 본 교재, 지금 저희가 7, 8월에 할 거는 법령집 교재로만 할 거예요. 법령집 교재로. 요것만을 갖고 공부한다고 그랬죠. 7, 8월에는. 근데 9월달, 10월달 강의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근데 요즘에는 요것도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근데 이거는 분량이 법령집의 몇 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양인데 이거는 이거의 몇 배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이것만 완벽하게 하셔도. 이것만 완벽하게 하셔도 지장은 없는데 너무 요즘에 여기서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오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합니다. 이거를. 다 나눠서 하죠. 이거 2달, 이거 2달. 그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죠. 그래서 저도 요 수업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5월달, 6월달에도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거랑 같이 했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진도를 다 못 빼는 상태에서 끝냈거든요. 너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뭐 딴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이. 그래서 이번 7, 8월 강의에는 법령집 위주로만 할 거고 이것만 완벽하게 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시험이. 이것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하셔도 합격을 하시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해설서가 나오니까 내가 기왕이면 정말 최상위권을 합격하겠다. 90명 중에 나는 최상위권 합격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면 해설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많이 보실 거예요. 어차피. 7, 8월에는 요거를 많이 안 보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실 거예요. 해설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상세 목차를 제시한다. 이런 뭐 서술형과 단답형 문제가 조화됐다. 통칙을 강조한다. 뭐 실무적인 품목분리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많이 연습하실 거예요.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6개월 동안 치러요. 6개월 동안. 아시죠? 2차 모의고사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쳐요. 계속. 6개월 동안 매주 나오셔서 쓰는 연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론적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HS가 이렇게 관세율표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부류, 절, 호, 소호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요건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는 넘어가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 오늘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이 요거는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요것만 살짝 보실게요. 이렇게 실제로 HS 코드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HS 코드라는 게 보시면 이제 8215로 돼 있죠. 8215가 아마 포크일 겁니다. 포크. 저희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포크. 8215 여기까지를 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단이 호라고 해요. 4단이 호. 그리고 99까지를 소호라고 합니다. 소호. 99 소호. 여기까지 이 6자리까지죠. 이 6자리까지만 관세율표에 있어요. 관세율표에.
관세율표에 6자리까지만 있어요. 이 뒤에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리고 요 뒤에는 국가별로 다 달라요. 다. 그래서 관세율표라고 하는 거는 HS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 그거를 바탕으로 이 관세율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라는 건 국제 공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모든 나라가 다 통일된 기준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81599라는 이 6자리까지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포크는 다른 나라들 다 81599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예, 포크는. 여기 이 포크는 전부 다른 나라들도 81599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약간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거는 국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뭐 교육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하에, 왜냐면 이제 국가별로 세율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동일한 물품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뭐 자국산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세율을 다 다르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단위 이하에서는 다 다릅니다. 근데 6단위까지는 똑같다. 그리고 관세율표에서는 이 6자리까지, 소호까지, 4단위 호하고 6단위 소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관세율표에서. 그런데 6단위 저희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해요. 6단위는. 일부 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하긴 해요. 일부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걸 일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거의 공부 안 합니다. 이거는. 예, 4단위 호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양이. 딱 봐도 감 오잖아요. 8,215개가. 예, 실제로 8,215개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근데 딱 봐도, 그렇죠? 이게 97까지 있거든요. 이 류라는 게 2단위가 류예요, 류. 2단위가 류고 4단위가 호인데 관세율표가 97개의 류까지 있어요. 97개의 류. 1류부터 97개의 류. 그렇죠? 그러면은 막 9천 몇 개냐, 4단위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1,000 몇백 개 될 겁니다. 1,500개, 1,520개인가? 그 정도 돼요. 이게 4단위가.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거의 다. 예, 안타깝지만 거의 다 암기를 하시게. 그게 관세율표 과목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예, 아주 일부분은 아니고 관세율표의 과목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 1,500 몇 개를 외우는 게. 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이 주라는 거는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만치 않죠. 근데 다 하실 수 있어요. 1년 안에. 다 하실 수 있고. 근데 제가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전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업. 예, 전업. 다른 업에 종사하시거나,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하시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학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뭐 아침 9시부터 뭐 2시까지 뭐 학교를 간다.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1년 안에 이걸 마스터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예, 여기까지가 이제 6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많이 볼 거니까 오늘은 이제 통칙이라는 걸 할 텐데 통칙 말씀드렸듯이 통칙은 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품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시고 관세율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통칙의 뭐 일일성을 위한 분류규칙. 요거는 뭐냐면 어떤 물품은 딱 하나의 HS 코드로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로만. 2개 이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로. 그래서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통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칙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뭐 저희가 수험 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개정을 할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이제 이제부터 약간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통칙이 뭔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렇죠?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은 최우선의 적용 원칙, 최우선.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종속적인 적용 원칙. 그렇죠? 그리고 5번, 6번은 보조적인 적용 원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예, 구분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품을 분류할 때 무조건 통칙 1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통칙 1. 통칙 1은 무조건 최우선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통칙 1을 먼저 고려를 하고 통칙 1로서
분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1번을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하려고 해봤더니 대부분 다 여기 통치 1번으로 다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통치 1번으로 다 분류가 가능해요. 근데 통치 2를 적용했을 때 분류가 안 되면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이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고, 예를 들면 통칙 5는 뭐를 분류하는 물품, 그 규칙이냐면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뒤에 저 좋네요, 저거. 그 뒤에 있는 저 은색 케이스 있죠? 저런 케이스를 분류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통칙 5가. 이게. 예. 저런 케이스들. 그리고 통칙 6번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소호 있죠, 소호. 요거를 분류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 소호를 분류하기 위한 규칙. 통식 6번은.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얘네는 그냥 해당되는 물품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물품에. 순서랑 상관없이. 어떤 소호를 분류할 때는 통식 6번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케이스나 포장재료나 용기류나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는 통칙 5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해당 물품에만 분류를 하는 거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셔야지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좀 그렇고. 자, 그 첫 번째 시간에 통칙 1번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통칙 1번을 보시면 자, 호주의 최우선 적용 원칙. 호주의 최우선 적용 원칙. 지금 호가 뭐고 주가 뭔지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호는 뭐였죠? 숫자 4단위로 된 숫자였죠. 그죠? 아까 봤던 8215라는 그 숫자, 4단위 숫자였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뭐였냐면 어떤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부연 설명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라는 게 다 있어. 주라는 게 제1류부터 97개류로 물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제1류부터 97류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이 97개의 류 안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각 류마다 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은 8515가 아니라 85175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들. 그렇죠? 그런 주 규정. 예, 그런 주 규정이 이 류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있냐면 이거보다 더 큰 범위가 있거든요. 큰 범위가 부예요, 부. 21개의 부. 21개의 부 안에 97개의 류가 있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1500 몇 개, 1520인가 이거에 호가 있죠. 4단위 호. 그렇죠? 그 다음에 6단위의 소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류의 주가 제일 많긴 하지만 부에도 주가 있고 호에도 주가 있어요. 호에는 아니고 소호에 주가 있어요. 호에는 주가 없어요. 여기는 주가 없고 여기는 주가 없고 부주, 류주, 소호주 이렇게 있거든요. 주규정이라는 게. 어쨌든 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표라고 하는 거는 관세 율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관세 율표. 관세 율표에서 부나 류나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표제라고 하는 거는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부라고 하면 21개 부마다 제목이 있고요. 류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류 안에 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절. 이 안에 류 안에 가끔 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류가 너무 커가지고 류를 다시 절로 나눠놓은 그런 류들도 몇 개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하고 류하고 절 얘네들은 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그 제목은 단순하게 참조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에요. 참조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법적인 목적상 즉 품목분류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기준은 호의 용어하고 부나 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호나 주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통칙 2에서 6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이게 복잡한데 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줄.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하고 부나 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해라. 지금 이제 교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예시를.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0101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관세일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01015 0105가 말입니다. 말. 그쵸? 저렇게 생긴 말. 0105면 제1부겠죠, 일단. 그쵸? 제1부의 제1유에, 그쵸? 이게 호니까. 제1부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그쵸? 살아있는 동물. 제1부가 동물성 생산품이죠. 동물성 생산품이고, 1부에서 제1유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예, 제1유. 1유에서도 첫 번째 호. 그쵸? 1유에서 첫 번째 호. 0105가 말입니다, 말. 말인데, 살아있는 말. 그쵸?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저런 말들. 그쵸? 그래서 0105에 보면, 호의 용어에 살아있는 말이 특계되어 있다. 이런 표현 있죠. 특계되어 있다. 특계되어 있다라는 표현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특계되어 있다. 살아있는 말이 특계되어 있습니다. 0105에. 그래서 호의 용어에 의해서 통치기를 적용해서 살아있는 말은 어디다 분류하냐? 0105에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쉽죠, 그렇죠? 살아있는 말이 0105에 살아있는 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은 0105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호의 용어, 이 0105는 말이라고 써 있어요. 관세일표에 보면. 말, 당나귀, 노새, 버새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써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따라서 저 살아있는 말은 0105를 분류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물품은 통칙 1에서 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통칙 1에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칙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과를 볼게요. 사과. 두 번째 케이스. 사과인데 그냥 사과가 아니고 냉장 사과예요. 냉장 사과. 예. 사과도 냉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건조할 수도 있고 냉장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장이에요. 냉장한 사과. 냉장 사과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봤더니 제8류에 0805라고 돼 있죠. 그렇죠? 0805면 8류에서 제8류에서 그렇죠? 8류가 과실 같은 거고 견과류, 과실 이런 게 분류되는 류거든요. 8류. 8류에서 8번째 호에 보면 0805죠. 0805의 용어에 보시면 신선한 사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신선한 사과.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제8류 주규정, 아까 말씀드렸던 주규정에서 주규정 2번에서 냉장한 과일은 신선한 과일과 일치하는 동일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한 사과는 이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를 같이 고려하는 거죠. 같이. 왜냐면 호의 용어는 신선한 사과. 신선한 사과면 뭐 냉동한 건 신선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냉동한 거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신선하다는 게. 이 냉장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관세일표는 다 기준이 있어요. 냉장한 거는 0도씨 가까이 내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관세일표 해설에 보면. 예. 어쨌든 그 냉장한 과일은 신선한 사과가 분류되는 그 호에 같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냉장한 거는 신선한 것이 분류되는 호에 같이 분류한다. 근데 그게 주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규정이라는 게 품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 같은 걸 하죠. 도와주는 설명. 그렇죠? 그래서 냉장한 사과는 신선한 사과가 분류되는 그 호에 냉장한 사과를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냉장 사과 같은 경우는 호의 용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호의 용어하고 주하고 같이 고려한 거죠. 그렇죠? 같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주하고 호의 용어 이거를 고려한 게 통칙 1번이잖아요. 지금 통칙 1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칙 1번만. 그러니까 호의 용어하고 주 다 이제 통칙 1인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은 주기 전까지 볼 필요도 없었어요. 말은. 그렇죠? 말은 주기 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이 0105에 딱 호의 용어에 딱 있으니까 이거는 주기 전까지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호의 용어만
용어만 가지고 호에는 신선한 사과라고 돼 있는데 냉장상 신선한 게 냉장도 있을 수 있고 냉동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수도 그렇죠. 여러 가지 가공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냉장한 사과는 어디에 분류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고민돼요. 그러면 이 주기정까지 같이 보는 거죠. 주기정까지. 그럼 주기정에서 냉장한 과일은 신선한 것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어하고 주기정을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통치 1인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어려우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앞으로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많은 일들이. 예, 지금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와 마찬가지지만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이거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관세회표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 관세회표는 너무 막 생소한 용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통치기 예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캣거트라는 거예요. 캣거트 요 물품이 캣거트는 용어도 생소하죠. 그렇죠? 캣거트가 뭐냐면은 동물의 장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의 장 위장 같은 거 위장을 건조시켜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봉합용 사람의 수술할 때 외과 수술할 때 봉합용 실로 쓰는 거예요. 그걸 캣거트라고 해요. 캣거트. 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관세표 공부하면 만물 박사예요. 만물 박사 진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관세표는. 관세표 공부하시면은 진짜 만물 박사 됩니다. 예,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캣거트라는 게 그런 물품이에요. 예, 그 외과 수술할 때 그 약간 합성섬유의 실을 쓰면 안 좋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피부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동물성의 장에서 그 장을 이렇게 실로 만들어서 하는 그 봉합용 수술실이거든요. 캣거트가. 이게 어디다 분류되니까 봤더니 3006호에 의료용품이라고만 써 있어요. 의료용품이라고만. 근데 이 캣거트라는 물품이 의료용품인지 의약품인지 아니면 어떤 동물성의 다른 생산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면 이게 3006호인지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들은 관세사 아니니까 몰라요. 그죠? 이게 3006호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30류, 이게 30류죠. 그렇죠? 3006호니까 30류. 30류가 의약품과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이유거든요. 30류에 가면 주기정 4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06호의 의료용품에 분류되는 11가지의 물품을 구체적으로 특계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계. 그 11가지 중에 하나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예요.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게 지금 외과용의 캣거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실제 주기정을 보시면 제3006호에서 의료용품이라 함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살균한 라미나르와 텐트, 살균한 봉합제, 지혈방지제, 점착방지제 등을 말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쭉. 예. 그러면 우리는 관세사니까 알죠, 그렇죠? 외과용 캣거트가 3006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주기정에서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통칙 몇 번? 1번이죠, 그렇죠? 예. 통칙 1에 이거에서 이 품목 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캣거트가 3006호라는데 무슨 근거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관세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해서 캣거트는 제3006호에 분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류 근거가 통칙 1이에요. 그렇죠? 통칙 1. 통칙 1에 의해서 제30류의 주규정 제4호예요. 그렇죠? 정확 규칙적으로 표현하면 30류의 주규정 4호에 의거해서 저 외과용의 캣거트라는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용어하고 주기정 둘 다를 적용을 해서 3006호에 분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예외적인 걸 하나 볼게요. 예외적인 거. 보시면 이게 고추류인데 076가 이제 채소랑, 채소거든요. 채소. 채소가 분류되는데 07125에 보면
건조한 채소라고 돼 있어요.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 근데 고추류도 채소의 한 종류로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죠? 예. 그 관세유표는 관세유표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차가 차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잖아요. 인삼차도. 근데 관세유표에서는 차로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품목 분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 이제 나중에 관사 돼 보시면 무역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막 품목 분류 하려고 해요. 막.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품목 분류는 무조건 전문가인 관세사나 그 세관 공무원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다시 본론 들어가서 건조한 채소가 07125에 있습니다. 07125에. 근데 7류의 주규정 4번, 제7류의 주규정 4번에 보시면 건조, 파쇄, 분쇄한 고추류는 제7류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09045호라는 데로 갑니다. 09045호.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건조한 채소는 07125라고 했는데 주규정에서 건조한 고추류는 07125가 아니라 09045로 가래요. 그렇죠? 사실 이 표현을 제가 이 교육자료에 넣을까 말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가 상충할 경우에 주규정이 우선한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 뭐 틀린 말은 아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랑 호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 주규정에서 명백하게 건조한 고추류는 09045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규정에서 이렇게 있는데 호의 용어에 건조한 채소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주규정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규정을 그 분류 근거로 봐서 건조한 고추류는 예외적으로 고추가 아닌 다른 채소류들은 다 여기 있겠죠. 07125에 있겠죠. 근데 고추류는 건조하면 09045로 예외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실무에서 품목분류 사전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분류를 관세사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데 관세사가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약간 애매한 품목들이 있어요. 애매한 품목들이 있고 그 공무원들의 정식 의견을 받으면 그거는 리스크가 사라지죠. 그렇죠? 관세가 직접 해서 만약에 품목분류를 잘못하면 그 리스크를 관세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의뢰해서 공무원들이 이 품목은 몇 번이다라고 결정을 해주면 우리는 리스크가 없어지죠. 그렇죠? 리스크가 없어져요. 그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분류 사전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 품목분류 사전 심사에 의뢰해서 나온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예,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통칙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5월 달에 강의하면서 이게 97개의 관세표 97개의 류를 다 2달 동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법령만 말씀드리는 것도 그 16번, 강의 16번이잖아요. 2달이면.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16번이면 한 번 강의할 때 3시간씩이죠. 그러니까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48시간 동안 97개의 류를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할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도 빨리빨리 해서 좀 이렇게 따라오시기가 벅찰 수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고 따라온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대한 따라간다.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잠깐 쉬었다가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